지금 몇 시야? 퇴근한 지 30분이 넘었는데 이 꼴이 뭐야? 이 지저분한 물자국. 이걸 내가 발로 밟고 들어와야 해? 지금까지 뭐하다 이제야 문을 열어. 미안해요, 여보. 아까 손님이 잠깐 오셨다가 제가 바로 치운다는 게. 손님? 당신한테 찾아올 손님이 누가 있어? 또 그 쓸모없는 동생이 돈 빌리러 왔다는 핑계를 대려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해? 아니에요, 여보. 제발. 오늘은 제발. 정말 쓸모없는 여자 같으니라고. 당신이 이 집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야? 숨 쉬는 것 말고는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여보. 금방 닦을게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 몇 푼 빌리러 갔다가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된 한 남동생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누나 집에 돈을 빌리러 갔다가 매형이 오는 소리에 옷장에 숨었는데 그 옷장 틈새로 본 광경은 제 평생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시골 마을의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누나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저는 그 흔한 고생 한 번 안 해보고 철없이 자랐죠. 부모님은 막내라고 오냐오냐 하셨고 누나는 저에게 누나이자 걸어다니는 지갑이었습니다. 제가 사고를 쳐서 빚을 질 때마다 누나는 아무 말 없이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어려운 날이 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보다 6살 많은 누나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수재였습니다. 모두의 자랑이었던 누나는 높은 점수로 명문대에 합격했고 졸업 후에는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유한 집안의 남자, 바로 지금의 매형을 만났죠. 누나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부모님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셨고, 저는 속으로 이제 우리 집안을 책임져 줄 사람이 생겼구나 하며 안도했습니다. 누나가 시집간 후 매달 꼬박꼬박 돈이 붙여져 왔고, 집안의 낡은 살림살이도 하나둘씩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모님은 동네에 우리 딸이 서울 부잣집으로 시집 갔다. 사위가 서울에서 큰 회사 사장님이라더라라며 자랑하기 바쁘셨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삶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요. 그저 외면했을 뿐입니다. 지난주 저는 친구 몇 명과 함께 읍내에 PC방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각자 3천만 원씩 투자해야 했는데 제가 가진 돈은 고작 500만 원이 전부였죠. 누나가 떠오른 저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나 사업 좀 하려는데 3천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 후, 누나는 알았어.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서울로 직접 와. 직접 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누나가 돈과 함께 맛있는 음식이며 새 옷가지를 챙겨줄 모습을 상상했죠. 깊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가벼워졌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곧장 서울로 가는 버스에 올랐고 서울에 도착하니 저녁 7시가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누나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굴이 무척이나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안부를 묻기도 전에 누나가 재촉했습니다. 그이 지금 오고 있어. 빨리 올라가서 내 방에 들어가 있어.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저는 의아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늦게 와도 저녁을 차려주며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누나였는데 오늘은 마치 누구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제가 이유를 묻기도 전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나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빨리 저기 옷장 안으로 들어가. 누나 왜 이래? 일단 숨어. 이따가 내가 부를게. 저는 당황했지만 누나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나의 침실에 있는 작은 나무 옷장은 어둡고 퀴퀴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옷장 문틈으로 거실 불이 켜지는 것이 보였고 곧이어 누나가 황급히 현관으로 달려가는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매형의 낮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까지 뭐하다 이제야 문을 열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해? 누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주방 정리하다가 벨소리 듣고 바로 나왔어요. 매형은 흥소리를 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누나는 조용히 다가가 매형의 외투를 벗기고 양말을 벗겨주고 주방으로 가서 차를 타왔습니다. 그런데 차를 건네는 순간 누나의 손이 떨리면서 차 물이 매형의 소매를 적시고 말았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칠칠 맞아서 뭘 제대로 하겠어. 정말 쓸모없는 여자 같으니라고. 매형이 고함을 쳤습니다. 곧이어 찻잔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누나의 겁에 질린 비명이 들렸습니다. 미안해요. 금방 닦을게요.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매형이 손을 휘둘러 누나의 뺨을 세차게 때린 것입니다. 누나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제 얼굴은 불타는 듯 뜨거워졌고 두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제가 일을 크게 만들면 누나가 더 곤란해질까봐 참아야 했습니다. 누나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조용히 걸레를 가져와 엎질러진 차 물을 닦았습니다. 매형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욕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제야 누나는 조용히 옷장으로 다가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오른 누나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이 욕실 들어갔어. 이제 나와. 저는 옷장에서 나오며 더듬거렸습니다. 누나, 방금 그건? 누나는 제 말을 자르며 제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빨리 가. 더 이상 여기 있지 마. 나 안 가. 저 인간이랑 얘기 좀 해야겠어. 아니야. 가. 누난 괜찮아. 제가 망설이는 사이 누나는 저를 현관 밖으로 거의 밀어내다시피 했습니다.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겨진 채 쾅 닫히는 문을 보며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강했던 누나가 왜 저런 삶을 견디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누나에게 빌부터 굴욕적으로 돈이나 받아가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만약 누나가 이혼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지? 부모님은 슬퍼하실 거고 내 돈줄도 끊길 텐데. 저는 가로등 불빛 아래를 정처 없이 헤매며 이 끔찍한 진실을 밝혀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침묵해야 할지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12층 누나의 집 현관문 앞에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이미 문은 잠겼고 돌아가서 이야기할 길은 없었습니다. 손에 들린 돈 봉투가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돈이 아니었습니다. 누나의 수치심이었고 제가 무심코 낸 상처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복도 끝으로 가지 않고 아무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 비상 계단으로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자존심이 짓밟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친누나의 집에서 도둑처럼 도망쳐야 하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로 나와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저 멀리 깜빡이는 노란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소란스러웠지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때 우리 가족 모두를 짊어졌던 강인한 여인, 제 누나가 화려하지만 차가운 저 아파트 안에서 그림자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한참을 망설이다가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누나, 괜찮아? 몇 초 후 답장이 왔습니다. 돌아오지 마. 난 괜찮아. 그런 모습 보여줘서 미안해. 그 사과 한마디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왜 누나가 사과를 해야 합니까? 정작 고개 숙여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저인데 말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택시를 타고 동서울 터미널로 향했고 고향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분노, 연민, 죄책감, 그리고 비겁함까지 온갖 감정이 뒤섞여 머릿속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누나가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도 돈을 받아 도망치듯 빠져나온 제 자신이 너무나도 경멸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했습니다. 어머니가 돈 빌리러 갔다가 왜 이리 일찍 왔냐? 고 물으셨을 때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누나가 돈을 일찍 줘서요. 오래 있긴 좀 그래서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누나가 철이 들었구나. 너도 이제 그 돈으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일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귓가에는 쓸모없는 것이라며 매도당하던 누나의 메마른 목소리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을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지 아니면 그날 밤 옷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계속 침묵해야 할지 저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찻집에서 오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한 친구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내 매형이 최근에 새 차 뽑았다며? 저는 마지못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너희 집은 진짜 좋겠다. 누나가 부자한테 시집 가서. 이제 뭐 할 거냐? PC방 차린다며? 저는 바쁜 척 휴대폰만 내려다봤습니다. 친구들 중에서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건 저뿐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누나의 동정심에 이름 없는 의무감처럼 매달 보내오는 그 돈 봉투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그때 문득 저를 문 밖으로 밀어내기 전 누나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슬펐지만 비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버티다 힘이 다해가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억지로 서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누나가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돈 봉투를 꺼내보았습니다. 안에는 정확히 3천만 원이 들어있었고 급하게 쓴 작은 쪽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민준아, 힘내. 누나처럼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지는 마. 저는 누나의 비뚤어진 글씨를 보며 그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누나는 저에게 가난하더라도 당당하게 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생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저 편하게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부자 남편의 크고 좋은 집에 사는 누나도 감옥처럼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풍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친척 삼촌 댁을 찾아가 목공 기술을 배우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전에 삼촌이 배우라고 권하셨을 때 저는 게으름을 피우며 온갖 핑계를 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삼촌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삼촌, 저 처음부터 제대로 목공일 배우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삼촌은 저를 한참 보시더니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누나한테 빌릴 돈 다 떨어졌냐? 저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제 손으로 돈 벌고 싶어요. 삼촌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더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6시까지 작업장으로 와. 목공일 쉬운 거 아니다.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맨몸으로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나 제 자신에게 경멸의 눈초리를 받으며 옷장에 숨지 않아도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누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목공일 배우기 시작했어.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아. 누나는 메시지를 읽고 답이 없었지만 몇 분 후 빨간 하트 이모티콘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누나가 웃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3천만 원이 든 돈 봉투가 아니라 제 안에서 조용히 시작된 각성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누나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나는 소리치거나 부산을 떠는 법이 없었지만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다 다치셨을 때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온 친척이 우왕좌왕할 때 유일하게 침착했던 사람이 바로 누나였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누나는 저를 데리고 병원을 뛰어다니며 돈을 빌려 그 힘든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나는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정이 많아 동네 사람 모두가 누나를 예뻐했습니다. 사람들은 누나를 착하고 똑똑하고 이 동네에서 가장 반듯한 아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그 인내심 많은 성격이 양날의 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누나가 서울로 대학을 가고 졸업 후 외국계 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한다는 것만 알았죠. 가끔 고향에 내려올 때면 온갖 선물과 새 옷, 동네 아이들을 위한 과자를 한가득 가져왔습니다. 모두가 내 눈은 정말 남다르다며 칭찬했죠. 그러던 어느 날 누나는 키가 크고 말쑥하며 번듯한 외제차를 모는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부모님은 마치 금이라도 발견한 듯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딸은 일해야지. 시집 갈 거면 조건 좋은 사람 만나서 제 몸도 편하고 집안 걱정도 덜어야지. 그날 누나는 말이 없이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평소처럼 웃지도 않았죠. 제가 조용히 누나, 저 오빠 사랑해? 라고 물었을 때 누나는 대답 대신 제 머리를 쓰다듬고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몇 달 후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신랑 측 하객들은 수많은 고급차를 타고 내려와 모두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좋은 집으로 딸 시집 보낸 건 우리밖에 없을 거야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누나가 부잣집에 시집가니 덩달아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 후 제사 때문에 고향에 내려온 누나를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나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다는 것을요. 졸업했을 때처럼 반짝이지도 않았고 이야기 속에 더 이상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누나는 자주 멍하니 있었고 밥도 적게 먹었으며 큰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제가 매형은 누나한테 잘해줘? 라고 물었을 때 누나는 슬프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자들은 사랑도 좀 차갑게 하나 봐.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누나가 더 이상 예전의 누나가 아니라고만 느꼈습니다. 그 제사 이후 누나는 고향에 더 드물게 내려왔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전화로 오라고 재촉하셨지만 누나는 일이 바쁘다며 거절했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셨죠. 아무리 바빠도 조상은 기억해야지. 부잣집에 시집 가더니 고향을 무시하는구나. 저는 누나가 고향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누나는 앞뒤를 아는 사람이니까요. 어쩌면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지금의 자신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요. 성공한 남편과 호화로운 집을 가졌지만 마음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고독한 누나의 모습을요. 그러다 한 번은 서울에 누나를 보러 갔다가 아파트 아래에서 낯선 남자가 서성이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지혜 동생 민준 씨?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준호라고 합니다. 지혜의 옛 친구예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호 씨는 누나의 대학 시절 힘들었던 날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누나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과외를 하고 친구들의 머리를 공짜로 잘라주기도 했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특별히 그가 누나의 옛 연인이었다는 사실도요. 그는 누나와 결혼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집안에서 극심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나는 시골 여자라 집안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는군요. 그래서요?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는 먼 곳을 바라보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저를 떠났어요. 원망 한마디 없이 화내지 않고 그저 사랑 때문에 오빠가 가족을 버려야 한다면 내가 그 원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만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누나는 그토록 뜨겁게 사랑했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편견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소위 조건만을 위한 사랑 없는 결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저는 누나가 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는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누나는 침묵 속에 사는 것에 익숙했고 주변 사람들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준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저희 누나를 사랑하세요? 그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사랑하든 아니든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만약 지혜가 힘들다면 혼자 견디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누나를 감정 없는 현금 인출기처럼 여겨왔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누나와 함께 찍은 옛 사진들을 꺼내보았습니다. 사진 속 누나는 한결같이 웃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 반짝이는 눈빛. 저는 종이를 꺼내 단 한 문장을 썼습니다. 누나, 미안해. 저는 그 쪽지를 접어 선물과 함께 누나에게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누나가 결코 지치거나 슬퍼하지 않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했던 철없는 남동생의 뒤늦은 감사와 미안함을 담아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일들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준호 씨와 대화를 나눈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불편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누나에 대한 모든 기억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누나의 온화한 외면 뒤에는 저 같은 가족조차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했던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해 진력, 제가 삼촌의 목공소에서 판자를 다듬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흐르더니
익숙하지만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 맞죠? 네, 그런데요. 저 준호예요. 지난번에 서울에서 얘기 나눴던.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가 제 번호를 저장하고 먼저 연락할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지금 출장차 고향 근처에 왔는데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국도변에 있는 중앙다방에 와 있어요. 저는 손을 닫고 서둘러 자전거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긴장됐지만 특별한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준호 씨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밖에 보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친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그가 지금의 매형과는 달리 진심으로 누나를 사랑했기 때문일 겁니다. 중앙다방은 작고 낡았지만 소박하고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창가에 앉아 있는 그가 보였습니다. 앞에는 얼음이 담긴 블랙커피와 펼쳐진 수첩이 놓여 있었죠. 그는 일어나 인사를 하고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요. 음료는 시켰어요? 몇 마디 인사를 나눈 후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준호 씨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눈빛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민준 씨, 혹시 지혜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질문은 제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진실을 정통으로 꿰뚫었습니다. 네, 봤어요. 서울 갔을 때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법조계에 있는 친구와 잠깐 이야기해봤어요. 이건 서울에 있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돕는 지원센터 주소예요. 누나가 이곳에 가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평안 여성의 쉼터, 서울시 종로구 152번지. 목이 메었습니다. 형님, 왜 이렇게까지 저희 누나를? 두 분은 이미. 준호 씨는 슬프지만 씁쓸하지는 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지혜를 사랑했고 사실 한 번도 그 마음을 접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지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우리 부모님이 반대했을 때 지혜는 저를 곤란하게 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물러났어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기로 했을 때 저는 지혜가 행복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았어요. 하지만 지혜는 절대 말하지 않았죠. 그 결혼 덕분에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이 시큰거렸습니다. 짧은 순간 저는 준호 씨가 누나와 너무나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억지 웃음으로 고통을 감추는 모습이요. 누나가 이런 센터가 있다는 걸 알 리가 없어요. 그러니 민준 씨가 알려줘야죠. 하지만 강요는 하지 말아요. 그저 누나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알려주세요. 준호 씨는 한숨을 쉬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지혜가 저와 헤어지고 몇 달 안 돼서 지금 남편과 약혼했어요. 친구들을 통해 소식을 들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결혼 소식을 먼저 들었죠. 그날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자책했어요. 혹시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을까 하고요. 누나한테 물어보진 않았어요. 못했죠. 다시 만났을 땐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였으니까요. 마트에서 마주쳤는데 지혜는 그냥 아는 사람처럼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웃더군요. 하지만 누나는 슬펐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지혜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더 적은 상처를 주기 위해 힘든 길을 택했다는 걸요. 저는 손안의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문득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나를 동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제가 혈육의 고통 앞에서 눈먼 장님처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나는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읍내의 작은 사진관에 들러 옛날 사진 한 장을 다시 인화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10살 때 누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누나는 하얀 셔츠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초여름 햇살처럼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말이죠. 저는 사진 뒷면에 또박또박 글씨를 썼습니다. 만약 어느 날 누나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누나가 얼마나 용감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기억해줘. 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포장하고 여성지원센터 주소가 적힌 종이와 함께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을 통해 누나에게 보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 없이 봉투 뒤에 단 3글자만 남겼습니다. 동생이. 저는 누나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었습니다. 누나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어서 작은 바람만 불어도 다시 타오를 수 있을 거라고요. 편지를 보낸 며칠 동안 저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초조했습니다. 누나가 편지를 받았을지 읽었을지 무슨 생각을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가장 마음이 아플 때조차 침묵하는 누나의 모습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 인내심은 힘인 동시에 족쇄였습니다. 그날 아침 목공소에서 나무를 자르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지역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흐르더니 익숙하지만 억눌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나 누나야. 저는 하마터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누나가 제게 전화를 하다니요. 누나, 괜찮아?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가 편지 보냈지?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누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보낸 사진. 나 그런 사진이 있었는지도 잊고 있었어. 사진 속 내 모습을 보니 내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예전엔 저렇게 행복하게 웃었나.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누나를 울리지 않으면서도 위로가 될 만한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 누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휴대폰에 저장해뒀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미 큰 진전이었으니까요. 누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만약 언젠가 누나가 떠나고 싶어지면 나를 받아줄 수 있겠니? 저는 누나가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지. 누나는 그냥 오기만 하면 돼. 우리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어. 나도 그렇고. 처음으로 전화기 너머 누나의 흐느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톱밥 먼지 가득한 작업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누나의 SNS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누나는 거의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오랫동안 들어가 보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누나의 피드는 대부분 요리 레시피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 제 조카의 사진뿐이었습니다. 사진첩을 스크롤하다가 하루 전에 업데이트된 새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설명 없이 단 한 장의 사진만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누나가 주방에 서 있는 뒷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와 누나의 깡마른 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높게 묶었고 등은 살짝 굽어 있었으며 손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틀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바로 제가 보낸 그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해 보다가 벽 한쪽에 깨진 액자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나와 매형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유리는 금이 가고 사진은 빛이 발했지만 누나는 그것을 떼어내지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기뻐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누나가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가 아닐까요? 이틀 후 카카오톡으로 낯선 계정에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화장기 없는 누나의 얼굴이었습니다. 눈은 살짝 부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민준아, 누나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누나는 카메라를 식탁 쪽으로 돌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휴대폰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23분짜리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매형의 목소리가 똑똑히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뭔데 나한테 되들어. 아들도 못 낳는 여자는 쓸모없는 폐품일 뿐이야. 거기까지 듣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는 모욕당하고 폭행당하고 이제는 시댁 조카와 남편의 사이를 의심하는 질투심 많은 여자로 매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녹음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저녁 먹고 베개 밑에 휴대폰 넣어두고 평소처럼 대화했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누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누나의 눈에서 그런 빛을 보았습니다. 단단하고 결에 찬 눈빛. 나 이혼할 거야. 그 말은 맑은 하늘의 날벼락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누나, 확실해? 응. 확실해. 더 이상 눈물로 가득 찬 이 집에서 살 수 없어. 하지만 떠나기 전에 준비해야 해. 빈손으로 아들 데리고 쫓겨날 수는 없으니까. 저는 누나가 너무 오랫동안 견뎌왔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누나는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는 곁에 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제가 물었습니다. 누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떠날 때 내가 제일 먼저 나를 맞아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유튜브에 가정폭력 피해 시 대처법, 이혼 전 준비 사항, 양육권 지키는 방법 등을 검색했습니다. 저는 누나의 젊음을 되돌려줄 수는 없지만 이 고통스러운 여정의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누나가 그 족쇄를 벗어던질 때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낡은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제가 누나에게 보냈던 그 사진 속, 그 시절의 누나는 맑은 눈빛과 햇살 같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누나는 다시 저렇게 웃게 될 거라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 미소를 지켜줄 거라고요. 그 운명적인 통화 이후 일주일이 넘게 흘렀습니다. 저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초조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누나에게서는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저도 감히 먼저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제 질문이 누나를 망설이게 하거나 부담을 줄까봐 두려웠습니다. 오랜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재촉조차도 잔을 넘치게 하는 마지막 물방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막 일어서려던 사람을 다시 주저앉게 만들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던 토요일 오후, 제가 작업장 마당에서 목재를 정리하고 있을 때 익숙한 택시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쪽을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누나가 조카 지훈이의 손을 잡고 내렸습니다. 제 조카는 한쪽 귀가 찢어진 곰인형을 안고 파란색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누나, 온 거야? 제가 무심코 내뱉었습니다. 누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해 보이지 않는 낯선 미소였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누구 앞에서든 순종적인 아내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겠지요. 며칠 쉬러 왔어. 집안에 계시던 어머니가 깜짝 놀라 달려 나오셨습니다. 어머 세상에, 말도 없이 오다니. 택시 비쌀 텐데 왜 미리 연락 안 했니? 누나는 대답 대신 피곤하니 좀 쉬고 싶다고만 말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든 누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아직 물지 않은 상처의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누나가 씻으러 들어갔을 때 저는 조용히 뒷마당으로 물을 뜨러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누나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에는 누나가 막 갈아입은 베이지색 실크 원피스가 옷걸이에 걸려 있었는데 부드러운 옷감은 구겨지고 어깨 부분은 해져 있었으며 마치 피멍이 든 것처럼 보라색과 푸른색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그 남자가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밥을 천천히 먹으며 대화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셨고, 어머니는 천진하게 물으셨습니다. 성훈 서방은 어디 갔니? 왜 같이 안 왔어? 누나는 잠시 젓가락질을 멈췄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출장이 잡혔대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장쯤 되면 일이 많은 게 당연하지. 그래도 아내랑 자식은 잘 챙겨야지. 내 매형이 바쁘니 나중에 민준이 너도 결혼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 저는 목이 메어 밥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고통스러운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진실을 알게 되시면 과연 누나 편에서 주실까? 저녁 식사 후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시고 아버지가 뉴스를 보실 때 저는 몰래 누나의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누나는 조카 지훈이를 재우고 있었고 노란빛의 수면등이 누나의 깡마른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누나, 들어가도 돼? 누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 끝에 앉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원피스 봤어. 누나는 입술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주 희미한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부모님께 말씀드릴 거야? 아니, 이해 못 하실 거야. 그냥 내가 남편 버리고 못된 짓 한다고 생각하시겠지. 잔인한 진실보다는 받아들이기 쉬운 이유가 필요하실 테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기성세대에게 이혼은 피를 흘리는 것보다 더 체면이 깎이는 일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은 고통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봤어. 변호사, 임시 거처, 양육권 문제까지.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 누나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처음으로 기댈 것이 생긴 것 같아. 저는 저 역시 울고 싶다는 걸 누나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애써 웃었습니다. 난 누나 동생이잖아.
누나도 못 지키면 내가 사람이겠어? 누나는 제 손을 아주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누나의 눈에서 몇 년 동안 꺼져 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이고 물처럼 부드럽던 누나가 아니었습니다. 아픔을 알고 일어설 줄 알며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누나는 일찍 시장에 가서 장을 봐왔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딸이 오랜만에 왔으니 엄마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주는 거냐며 기뻐하셨습니다. 누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눈빛은 무척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누나, 이제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돼. 누나는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했지만 저는 누나가 제 말을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점심때 온 가족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누나 방에서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마침 지나가다가 액정에 뜬 발신자 이름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 누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매형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골에 내려간 건 무슨 뜻이야? 내가 허락 안 했잖아. 내 가족까지 이 일에 끌어들이고 싶어. 누나의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습니다. 친정 엄마 집에 오는데 당신 허락이 필요 없어. 그리고 한 번만 더 나를 협박하면 그 녹음 파일 변호사한테 보낼 거야. 이건 협박이 아니라 통보야. 수화기 저편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곧이어 이를 가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것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준비됐어, 민준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누나 인생의 새로운 장이 곧 시작될 것이며 이번에는 누나가 더 이상 혼자 걷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나가 집에 돌아온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어딘가 부드러워졌지만 동시에 꺼지기 직전의 잿불처럼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누나가 며칠 놀러 온 것이라고만 생각하셨죠.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딸이 서울에서 선물과 돈을 한가득 가지고 왔다고 자랑하셨고 아버지는 누나가 선물한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뿌듯해하셨습니다. 오직 저만이 이번 귀향이 집이 그리워서도 한가해서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낡은 삶을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만 녹슬어 숨통을 조이는 금빛 새장 같은 삶을요. 그날 밤 가족 모두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옆 침대에서 자는 조카 지훈이의 고운 숨소리와 섞여 들려왔습니다. 잠을 깰 겸 우물가에 세수하러 가려는데 누나 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침실 사이의 벽은 얇은 판자였고 어릴 때부터 알던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귀를 바싹 대었습니다. 울어서 잠긴 듯한 누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잠시 후 다른 여성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누나의 친구인 듯 했습니다. 언니, 다시 시작해야 해. 언니가 약해서가 아니라 언니는 그렇게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이혼하면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다들 내가 행복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할 거야. 비난받더라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평생 눈물 속에서 고개 숙이고 사는 것보다 나아. 언니가 계속 희생하면서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면 안 돼. 계속 침묵하면 아무도 몰라줘. 누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 하지만 부모님, 너 그리고 지훈이까지 다들 마음에 걸려.
그 사람들을 아끼는 만큼 언니 자신부터 아껴야 해. 언니는 돈 찍어내는 기계도 아니고 집안의 갑옷도 아니야. 언니는 사람이고 여자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저는 등을 돌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안에 쓴맛이 감돌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누나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똑똑하고 부자에게 시집가서 서울에 살며 살아있는 ATM처럼 꼬박꼬박 돈을 보내주는 누나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누나 행복해? 라고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대답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 묻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밭에 채소를 따러 가는 척하며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실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누나에게 내가 뭘 도와줄까? 라고 명확하게 묻고 싶었지만 누나가 부담이나 동정심을 느끼지 않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해가 막 대나무 숲 위로 떠오를 때 누나가 지훈이를 안고 마당으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에어컨이 켜진 아파트에서만 살던 아이는 햇살 가득한 마당을 뛰어다니며 흙투성이가 된 발로 까르르륵 웃었습니다. 누나는 아들을 보며 아주 온화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말했습니다. 누나 들었어. 누나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어젯밤에 그 전화 통화. 잠시 침묵하던 누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해?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누나가 떠나야 한다고 생각해. 누나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너무 강했으니까. 누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섞이지 않은 누나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누나는 제 손을 끌어 툇마루에 앉혔습니다. 어릴 적 아이스크림을 먹던 곳이었죠. 민준아, 너 정말 다 컸구나. 안 크면 안 되지. 이제라도 커야지.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 나 용서해줘. 지난 몇 년간 너무 철없이 굴었어. 누나는 바람처럼 부드럽게 제 손을 쥐었습니다. 한 번도 널 원망한 적 없어. 그저 언젠가 너도 나처럼 희생이 의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참는 삶을 살게 될까봐 두려웠을 뿐이야. 그 말은 바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나갈 거야, 민준아. 하지만 도망치지는 않을 거야. 당당하게 이혼하고 양육권도 찾아오고 우리 고향에서 다시 시작할 거야. 여기서? 누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여기는 부모님도 계시고 너도 있고 소박하지만 진심이 있는 곳이잖아. 저는 문득 누나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에게 맞고 울면서 집에 돌아왔을 때 누나가 저를 안아주었던 것처럼요. 그날 오후 누나는 지훈이를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저는 몰래 누나의 옛 연인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희 누나가 결심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는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민준 씨, 정말 좋은 동생이에요. 다시는 누나 혼자 두지 말아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절대요. 이제 제가 누나 곁에 있을 거예요. 저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햇살이 대나무 숲 너머로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코를 스쳐 흙냄새를 실어왔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해졌습니다. 아마도 한 여성이 상처를 딛고 일어서기로 결심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도망이 아니라 더 찬란하고 강인한 삶의 시작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어린 시절 내내 제 곁을 지켜주었듯이 이제 제가 그 여정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요.
점심 식사 후 저는 누나가 이불을 마당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나는 지훈이가 뛰어놀려면 침대가 깨끗해야 한다며 방을 정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누나가 인생 최대의 결심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만의 공간을 찾고 있다는 것을요. 수년간 이어진 굴욕적인 삶을 벗어던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어머니는 누나가 오래 머물 줄 알고 신이 나서 겨울 이불까지 꺼내 넣으셨습니다. 내가 가서 페인트 좀 사와라. 누나 있는 동안 방이라도 환하게 칠해주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저 벽돌 하나, 옷걸이 하나가 곧 새로운 시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셨습니다. 그것은 귀향이 아니라 재탄생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저는 누나 방에서 나는 희미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나와 나무벽에 귀를 기울이니 무언가를 침대 밑에서 꺼내는 듯한 조심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문을 노크하자 누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시집갈 때 가져갔던 그 상자였습니다.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때 누나는 그 상자를 추억 상자라고 했고 안에는 대학 시절의 작은 물건들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앉아. 누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뭐 필요한 거 있나 해서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는 바닥에 앉아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 민준아.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저는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누나가 뚜껑을 열자 낡은 나무 냄새와 빛바랜 종이 냄새가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안에는 낡았지만 누나 인생의 한 조각이 담긴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제이라는 글자가 수놓인 분홍색 손수건. 제가 바칠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사준 누나의 18살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붉은 벨벳으로 감싼 작은 일기장. 모서리는 다 달아 있었습니다. 누나가 중학생 때 모았던 낡은 우표가 든 천주머니도 있었습니다. 저는 물건들을 하나씩 들어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누나는 일기장을 펼쳐 중간쯤에서 멈췄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부드러운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나는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이것이 행복인지 모르겠지만 온 가족이 나의 행복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안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 잘 살아볼 것이다. 누나는 일기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몇 줄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댁에 온 첫날. 모든 것이 낯설다. 시어머니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시고는 인사도 하지 않으셨다. 남편은 알아서 잘 적응하라고 했다. 문득 외로워졌다. 저는 몇 장을 더 넘겼습니다. 번진 자국이 있는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내 뺨을 때린 날. 나는 얼어붙었다. 그는 미안하다고 했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다고 했다. 나는 용서했다. 나에게는 아이가 있고 가족이 있고 체면이 있으니까. 하지만 내 마음속 무언가가 죽어버렸다. 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일기장을 내려놓고 고개를 드니 누나의 눈도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왜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 내가 한때 살았고 사랑했고 믿었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기 위해서. 저는 누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있어. 내가 누나 절대 한 걸음도 돌아가게 두지 않을 거야. 누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아마 나는 아직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줄 알았을 거야.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이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누나가 혼자 버티도록 내버려두고 돈 달라고 손만 내밀었지. 누나 사는 거 즐거워? 라는 질문 한 번 던진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대답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 묻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누나는 상자를 다시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침대 밑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누나에게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준아, 솔직하게 물어볼게. 내가 이혼 서류 내면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실까? 저는 누나를 진지하게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실 수도 있어. 하지만 결국에는 이해하실 거야. 누나는 남편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하는 거니까. 누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냘프지만 당당한 미소였습니다. 그럼 나 갈게. 언제? 제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서류 준비 다 끝나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다가 휴대폰을 열어 제 자신에게 짧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누나는 몇 년 동안 먼지가 쌓여있던 상자를 다시 열었다. 그 안에는 추억과 고통, 그리고 짓밟힌 청춘의 일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누나는 과거를 덮고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기적이고 무심했던 이 남동생은 이제 그 여정에서 누나 곁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저는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누나가 하얀 옷을 입고 황금빛으로 물든 농기를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있었죠. 그들 앞에는 여름날의 새벽처럼 눈부신 빛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유와 시작의 빛이었습니다.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누나는 매일 일찍 일어나 지훈이를 돌보고 시장에 가고 어머니와 즐겁게 대화하며 요리를 했습니다. 집안의 누구도 누나가 조용히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삶을 되찾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목공소에서 일했지만 휴대폰은 항상 곁에 두었습니다. 마음속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를 때리고 하녀처럼 부렸던 매형과 마주할 생각을 하니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토요일 점심, 온 가족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누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액정에는 그 사람이라고만 떠 있었습니다. 누나는 잠시 화면을 보더니 전화를 받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몰래 뒤따라가 부엌벽 뒤에 숨었습니다. 누나는 바나나 나무 옆에 똑바로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돌아가지 않아. 마음대로 해. 하지만 한 번만 더 우리 부모님 집에 와서 난동 부리면 녹음 파일이랑 고소장 공개할 거야. 이건 협박이 아니라 통보야. 누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누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저 인간이랑 얘기할게. 아니야, 민준아. 아니. 누나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어. 이제 내 차례야. 그날 밤 저는 매형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 지혜의 동생입니다. 내일 고향으로 내려와서 저 한번 보시죠. 아직 남자라면 피하지 마십시오. 10분도 채 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가지. 어디서 볼까? 저는 조용하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마을 끝 주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도 거르고 깨끗한 흰 셔츠에 야구 모자를 썼습니다.
집을 나설 때 누나 방문을 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그냥 대화만 할 거야. 싸우진 않을게. 하지만 그 인간이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누나는 멍하니 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고 평생 처음 느껴보는 굳은 결심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8시, 저는 읍내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매형은 10분 뒤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말끔한 모습의 회색 셔츠,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익숙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운전기사도 차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저는 등을 펴고 앉아 그가 테이블로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매형은 의자를 끌어당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인사도 없이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날 왜 보자고 한 거지? 우리 처남 이제 다 컸나?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누나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서요. 지혜가 너한테 뭘 일러 바쳤나 보군. 누나가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당신이 누나를 때리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누나를 모욕하고 협박하는 녹음 파일도 들었고요. 그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아, 그거였군. 여자란 것들은 몇 마디 욕만 들어도 폭력이라고 난리지. 너 아직 어리구나. 저는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우리 누나는 더 이상 당신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이혼할 거고 저는 법정에 서는 날 누나 곁에 가장 먼저 서 있을 겁니다. 매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한 글자씩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시골에 처박혀 있는 무식한 놈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동생으로서, 그리고 여자를 존중할 줄 아는 남자로서의 자격이죠. 당신이 제대로 된 인간이었다면 아내를 때리지도 자식을 장식품처럼 여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커피 잔이 엎질러졌습니다. 경고하는데 우리 집안일에 한 번만 더 끼어들면 가만두지 않겠어. 저도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누나는 그 집의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이제부터 누나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거고 저는 끝까지 누나와 함께 할 겁니다. 그는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쏘아보다가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를 쫓아가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강철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런 인간은 더 이상 누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을 거라고요. 집에 돌아오니 누나가 마당에서 지훈이의 머리를 감겨주고 있었습니다. 물이 졸졸 흐르고 지훈이는 비눗물이 눈에 들어가 까르르륵 웃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누나가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결은 끝났고 누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사를 할 때 누나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부모님을 보았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식탁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뭐라고?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더니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그 집에서 너한테 못되게 굴기라도 했어? 누나는 부모님을 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저와 제 아들을 위해 살고 싶어요.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우리 집안 체면은 어떡하고? 제가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식의 행복이 세상 사람들 말보다 더 중요해요. 누나는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이제는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줘야죠. 집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나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나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밖에서는 첫 장맛비가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먼지와 함께 길고 길었던 고통의 시간들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비가 새로운 햇살을 위한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사고 이후 가족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이혼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묵묵히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누나 방에 들어와 어릴 때처럼 손과 발을 주물러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지만 조용히 담배를 끊고 죽을 끓일 쌀을 사오셨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누나를 원망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에서 밤을 새운 이후로 더 이상 철없는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삼촌의 목공소에 나가 힘든 일을 배우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애썼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누나가 저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누나가 저를 뒷마당으로 불렀습니다. 눈빛은 슬픔이 가셨지만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누나 좀 도와줘. 저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게. 누나는 제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집문서, 등기부 등본, 공동재산 계약서, 은행 계좌 사본, 그리고 이혼 소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을 우체국에 가서 서울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내용 증명으로 보내줘. 내가 믿는 분들이야. 나를 대신해서 모든 절차를 진행해 주실 거야. 저는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난 10수년간 온화하고 순종적이었던 제 누나가 이제 행동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누나는 직접 안 나가도 돼. 제가 물었습니다. 나중에 나갈 거야. 법정에 설 때는 내가 직접 갈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 집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 사람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 싸움에 뛰어들기 전 누나가 마지막 평화를 지키려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나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인간이 와서 난동 부릴까봐 걱정되지 않아?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니. 누나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무섭지 않아. 그 누구도, 심지어 그 사람조차도 나를 더 이상 아프게 할 수 없어. 저는 처음으로 누나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롭고 강철처럼 단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정의 평화라는 이름 아래 고개 숙였던 한 여인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일어선 것입니다. 저는 서류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의 낡은 사진관에 들러 사진 2장을 인화했습니다. 하나는 대학 시절 젊고 생기 넘치게 웃던 누나의 사진. 다른 하나는 최근 지훈이와 함께 앉아있는 갈색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채 고요하지만 깊은 눈빛을 한 누나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진을 나란히 붙이고 아래에 한 줄을 썼습니다. 오늘의 누나는 옛날의 누나가 아니지만 여전히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다. 저는 그 사진을 조용히 누나 방벽에 붙였습니다. 누나는 그것을 보고 잠시 굳어있다가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저는 누나가 느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누나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사흘 후 예고도 없이 매형이 우리 집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작업장에 있을 때 어머니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민준아, 지혜 남편이 왔어. 지금 대문 밖에 서 있어. 저는 하던 일을 모두 팽개치고 오토바이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가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주머니에 손을 넣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내 데리러 왔다. 누나가 지훈이의 손을 잡고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누나는 짙은 색의 몸빼 바지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그 기세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 아내가 아니야. 내가 널 순순히 보내줄 것 같아.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누나가 태연하게 되물었습니다. 널 가출죄로 고소하고 내 아들을 꿰어냈다고 할 거야. 나한테는 돈도 있고 변호사도 있어. 누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해. 하지만 기억해. 나한테도 당신이 날 때리고 모욕한 증거가 있어. 당신이 가족들을 속인 녹음 파일도 있고. 법정에서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처음으로 반박하지 못하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순종적이던 아내가 이렇게까지 단단해질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제가 앞으로 나서 누나를 막아섰습니다. 돌아가시죠. 여긴 우리 집이고 이제 우리 누나는 당신 뒤에 서 있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는 저를 몇 초간 증오에 찬 눈으로 쏘아보다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려 떠났습니다. 누나는 아주 가볍게 마치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처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누나는 지훈이를 마을 유치원으로 전학시키기 위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서류 작성을 도왔습니다. 누나의 글씨는 여전히 예뻤지만 오늘의 필체에는 무언가 다른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나의 인생이 새로운 장으로 넘어간 것처럼 한 획 한 획이 분명했습니다. 누나, 괜찮아?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나는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온화했습니다. 응, 괜찮아. 지난 몇 년 동안 처음으로 내가 진짜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마당에는 보름달이 은쟁반처럼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쏟아지는 마당에서는 지훈이가 외할아버지와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나와 가족들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그 여인은 제때의 반란을 일으킬 줄 알게 되었고 그 반란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혼 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후 모든 것은 느리지만 멈출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더 이상 눈물 속에서 살지 않았고 고통의 그림자를 벗어난 진정한 재탄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사고 이후 가족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이혼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묵묵히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누나 방에 들어와 어릴 때처럼 손과 발을 주물러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지만 조용히 담배를 끊고 죽을 끓일 쌀을 사오셨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누나를 원망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에서 밤을 새운 이후로 더 이상 철없는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삼촌의 목공소에 나가 힘든 일을 배우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애썼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누나가 저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누나가 저를 뒷마당으로 불렀습니다. 눈빛은 슬픔이 가셨지만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누나 좀 도와줘. 저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게. 누나는 제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집문서, 등기부 등본, 공동재산 계약서, 은행 계좌 사본, 그리고 이혼 소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을 우체국에 가서 서울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내용 증명으로 보내줘. 내가 믿는 분들이야. 나를 대신해서 모든 절차를 진행해 주실 거야. 저는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난 10수년간 온화하고 순종적이었던 제 누나가 이제 행동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누나는 직접 안 나가도 돼. 제가 물었습니다. 나중에 나갈 거야. 법정에 설 때는 내가 직접 갈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 집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 사람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 싸움에 뛰어들기 전 누나가 마지막 평화를 지키려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나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인간이 와서 난동 부릴까봐 걱정되지 않아?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니, 누나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무섭지 않아. 그 누구도, 심지어 그 사람조차도 나를 더 이상 아프게 할 수 없어. 저는 처음으로 누나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롭고 강철처럼 단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정의 평화라는 이름 아래 고개 숙였던 한 여인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일어선 것입니다. 저는 서류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의 낡은 사진관에 들러 사진 2장을 인화했습니다. 하나는 대학 시절 젊고 생기 넘치게 웃던 누나의 사진. 다른 하나는 최근 지훈이와 함께 앉아있는 갈색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채 고요하지만 깊은 눈빛을 한 누나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진을 나란히 붙이고 아래에 한 줄을 썼습니다. 오늘의 누나는 옛날의 누나가 아니지만 여전히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다. 저는 그 사진을 조용히 누나 방벽에 붙였습니다. 누나는 그것을 보고 잠시 굳어 있다가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저는 누나가 느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누나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사흘 후 예고도 없이 매형이 우리 집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작업장에 있을 때 어머니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민준아, 지혜 남편이 왔어. 지금 대문 밖에 서 있어. 저는 하던 일을 모두 팽개치고 오토바이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가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주머니에 손을 넣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내 데리러 왔다. 누나가 지훈이의 손을 잡고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누나는 짙은 색의 몸빼 바지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그 기세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 아내가 아니야. 내가 널 순순히 보내줄 것 같아.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누나가 태연하게 되물었습니다. 널 가출죄로 고소하고 내 아들을 꿰어냈다고 할 거야. 나한테는 돈도 있고 변호사도 있어. 누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해. 하지만 기억해. 나한테도 당신이 날 때리고 모욕한 증거가 있어. 당신이 가족들을 속인 녹음 파일도 있고. 법정에서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처음으로 반박하지 못하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순종적이던 아내가 이렇게까지 단단해질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제가 앞으로 나서 누나를 막아섰습니다. 돌아가시죠. 여긴 우리 집이고 이제 우리 누나는 당신 뒤에 서 있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는 저를 몇 초간 증오에 찬 눈으로 쏘아보다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려 떠났습니다. 누나는 아주 가볍게 마치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처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누나는 지훈이를 마을 유치원으로 전학시키기 위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서류 작성을 도왔습니다. 누나의 글씨는 여전히 예뻤지만 오늘의 필체에는 무언가 다른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나의 인생이 새로운 장으로 넘어간 것처럼 한 획 한 획이 분명했습니다. 누나, 괜찮아?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나는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온화했습니다. 응, 괜찮아. 지난 몇 년 동안 처음으로 내가 진짜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마당에는 보름달이 은쟁반처럼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쏟아지는 마당에서는 지훈이가 외할아버지와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나와 가족들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그 여인은 제때의 반란을 일으킬 줄 알게 되었고 그 반란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혼 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후 모든 것은 느리지만 멈출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더 이상 눈물 속에서 살지 않았고 고통의 그림자를 벗어난 진정한 재탄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